예, 오늘 갑자기 또 이더리움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왜죠?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있고 뭐 여러 면에서 산을 많이 넘은 자산이고 전 요즘 이제 기관 제도권화 이런 것들이 제일 키워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드려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예, 사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비트코인 살 때 그냥 이더리움도 사고 리플도 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요 정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더리움 하면은 금융 인프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따라붙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더리움을 그냥 이더리움 코인으로만 인지를 하고 계신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 자체를 보유하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그 사용성,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맞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딱 주셨던 것처럼 금융 인프라나 이더리움 코인 자체보다는 그 생태계 자체를 주목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더리움은 그 요즘 기관화 제도권화 얘기되고 있고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에서도 제일 중점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줄 거냐 아니면 그 이후로 나오는 디파이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이슈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나 그걸 담당하게 될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권이 진입한다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필수 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봐서 좀 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인 투자를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이 사실 최근에 좀 맞닥뜨리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다시피 이더리움이 어떤 디지털 자산 대표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이놈의 인프라는 어째 사람이 많이 쓰면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맞아요.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쓰이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네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막 등락이 그렇게 등도 많지 않고 락도 많지 않은 약간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유가 뭘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구조 자체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8년, 10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어돛션 마켓 혹은 초기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쓰이고 있었던 거는 이제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거기 가스피, 네트워크 수수료로 돈을 번다라는 모델로 봤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하나의 생태계의 관점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되고 있고 네. 지금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한 400조 규모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마켓 셰어를 이더리움이 단일 체인으로서도 한 52%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는 이더리움 이제 확장적인 생태계로 보면 55%, 58% 정도까지 볼 정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더리움의 이제 사업 모델 자체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와중이라서 기존에 했었던 이더리움에 기여를 하고 있던 것들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 아예 이제 태세 전환이나 구조 변화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기존의 모멘텀을 주던 것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은 더 변화된 하나 이제 완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시장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약간 내러티브가 조금 더 네. 어떤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었고 네.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네. 실제 수요랑 이런 부분이랑은 아주 매치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었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 더 견조한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는 그런 상승을 우리가 좀 지켜보게 될 거다. 이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제 하나의 이더리움 재단을 보면 이제 하나의 그 회사 관점에서 보면 네. 운영상의 이제 미숙함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더리움이 확장을 하면서 근데 이더리움 느리다, 비싸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그 L2라고 하는 이더리움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생태계 프로젝트들이 나왔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크게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훨씬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 확장 생태계 쪽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은 생태계 확장을 하지만 직접 혜택은 좀 덜 받게 되는 게 있어서 좀 착시 효과도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더리움 플랫폼 또 생태계 자체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을 좀 일부 또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보통 주식회사에서 그 대주주가 판다라고 하면 안 좋은 신호 아니냐라고 도망 하는 신호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그 또 비탈릭이 그런 포스팅을 했었어요. 이제 근데 이거를 용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비탈릭이 어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었던 이더리움 재단에 있는 물량을 팔지 않고 본인이 그 자금 조달을 해서 이더리움 이제 개발 생태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금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게 떠난 게 아니고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이 됐던 거였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팔기 전부터 포스팅을 해놓고 밝혔었는데 사실 그냥 판 자체만 보다 보니까 이거 이제 여러 의혹이 나왔었던 경우라서 사실상 어떤 그런 도망 신호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책임을 지고 그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큰 맥락을 봤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네. 회장님의 네. 도망 신호가 아니라 회장님이 사제를 출연하셔서 네. 이 뭔가 생태계를 위해서 네. 뭔가 봉사활동하는 그런 성격에 가깝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이더리움 요정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 차이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 정말 많이 하고 또 이더리움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두 가지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 비트코인은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이지만은 그 확장성이 그 자산 자체에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의 코인 자산이 아니라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제 금융 산업을 보면서는 이제 증권, 뭐 보험이라든지 자산 운용, 뭐 대출 등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오면서는 사실상 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코드 베이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인프라 자체를 이더리움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처음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은 그 수많은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 격이다라는 측면에서 확장성 자체가 아예 그 태생부터 다른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iOS 막 이런 거 쓰면은 그 안에 다양한 어플이 가능하듯이 이제 이 네.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또 그죠 기업들이나 뭐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다 그 얘기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확하게 비유를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디파이라던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치 자산 규모로만 보더라도 한 그 비중이 한 55%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60%가 넘는 수준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발행이 되어 있고 그걸 넘어서 이제 개발자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면 훨씬 커진 상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냐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기관들이 들어온다, 지니어스 액티브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 뭐 펀드 토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뭐 블랙락이라든지 JP 모건 이런 것들도 다 이더리움을 기본 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금융사들도 이제 그 토큰 생태계, 그 온체인 생태계로 들어올 때 채택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체인이 이더리움이다라는 측면에서 그 iOS의 비유를 주셨던 것처럼 그 인프라를 담당하는 수준의 이제 네트워크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플랫폼이자 코인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질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네네. 근데 그거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자세히 알고 또 팔로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또 이런 질문이 네. 들거든요. 그 제가 생태계랑 코인을 구분하다 보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을 활용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생태계고 그 생태계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시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생태계 내의 기본 재화나 자산이나 기축 통화가 이더리움 코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팔로우업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구조가 있었지만은 내러티브에 머물고 사용성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게 확대가 되고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는 이제 그게 매출로 전환이 되고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생태계 활성화가 됐을 때 거기에 핵심 재화로 쓰일 수 있는 이더리움 코인의 활용성 자체는 훨씬 확대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의 분위기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일단은 한국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거의 1,500만 명 거의 그 정도 육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체감하는 실제로 1,500만 명 중에 디지털 자산을 개인 지갑에서 주고받고 옮겨본 사람은 한 10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아까 질문이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 게 이거 아는 게 내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되냐 이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약간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런 네.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지금 은행 서비스 잘 쓰고 있는데 그럼 이더리움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면 뭐 이더리움 은행 같은 게 생기는 건가? 이렇게 이제 사실 맞아요. 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감할 수 있게끔 풀어주시면. 네네. 이 시장이 저도 뭐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 시장이 확장하는데 가장 큰 허들은 기술이 아니었고 네. 규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내고 싶어도 대기업들이 낼 수 없는 환경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작년 초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이제 입법화를 넘어가고 있고 이미 뭔가 기관이 다 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도 클래리티 액트가 이제 산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그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편리한 서비스는 아직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낼 수가 없는 게 현재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불편하다, 뭐 지갑 이거 어렵다, 디파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까지 모두 다 스타트업들의 게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서비스를 국가 단위로 뭐 간단히 사용성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수많은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직 안 되었던 게 지금까지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화되고 정체가 됐을 때 결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올 거냐를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고 이제 기관과 규제가 들어온다라는 거에 동의가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기업들이 대거 뛰어드는 그런 양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 뭐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뭐 연말까지 지갑을 탑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이해해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이해가 되는 형태로 아마 그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만 없다면 또 아니면 이거에 알맞는 규제만 제대로 생긴다면은 사실 은행처럼 저희가 뭐 돈도 맡기고 이자도 받고 뭐 이런 시스템 자체는 바로 실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뭐 KB 쓰든 아니면 뭐 신한 쓰든 신한 쓰든 네. 하나 쓰든 그게 이제 다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 은행들에서 뒷단의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더리움 뭐 블록체인을 쓰든 뭘 쓰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블록체인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될 거다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기존 금융사들이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안도 있겠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또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금융망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보통 디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쉽게 해주신다면. 네.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그 서비스가 없던 형태가 새로 나오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출이다라고 하면은 대출 서비스 관점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베 같은 프로젝트들이 내가 코인을 맡기면 코인을 가지고 랜딩을 대여를 해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되어 있어서 한참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처럼 국제 송금이나 결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금융사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존의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상품들을 어떻게 글로벌 유동성을 높여줄 건가라는 측면에서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의 유통, 발행 같은 모든 분야들이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효율화돼서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술이 좋으니까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금융사들이 기존 금융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들을 이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더 확장시킬 건가라는 관점에서 요즘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레이어 2,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레이어 네네. 1, 레이어 2. 근데 저도 항상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정확하게 레이어 2가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난 건지 아까 속도랑 가스비 때문에라고 네. 얘기는 잠깐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레이어 3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도대체 이건 뭔지 네, 그런 네. 걸 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원래 알던 레이어는 사실 네. 포토샵 레이어밖에 없었는데 네, 저도 사실 블록체인 들어오면서 네. 뭘 레이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그죠.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네. 궁금합니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어려우신 포토샵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아, 좋은 예시였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시하자면 기존의 이더리움은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속이 다 쓰게 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나 처음에는. 확장성이. 네. 그래서 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그 고민을 해본다면 서울에 강변북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미용실을 가기 위해서는 강변북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이제 뭐 고가차도 뭐 지하차도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이제 주변 도로들이 있어야지 속속들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진짜로 세부 사용성을 하는 미용실을 가든 야구장을 가든 영화를 보러 가든 모두 다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로 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세부 이제 사용성이 생기면은 그거의 주변에 맞게 활용되고 수많은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도로도 존재를 해야만 그 전체 교통량, 트래픽을 핸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더리움은 좀 더 강변북로처럼 전체의 흐름을 관장해주는 형태의 레이어 1, 그러니까 레이어랑 가장 밑에 있는 원천 인프라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레이어 2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리 남양주시로 가기 위한 레이어 2. 그래서 특정 목적별로 이거는 강변북로를 하지만은 다른 목적이 있을 땐 분산돼서 쓸 수 너무 여기에 몰리지 않게 어떤 용도로나 어떤 목적으로 향할 수 있는 다른 길들이나 목적들을 활용 주변 도로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나 뭐 레이어 3가 나오는 게 이게 레이어 1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무작정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 보실 게 아니라 레이어 1이 충분히 활용성이 많아지고 있고 실생활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세부 확장성 측면에서의 보완제인 레이어 2들까지도 나와서 기존 이더리움의 한계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주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더리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쓸 거라는 상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2020년에 디파이 말씀하셨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NFT 뭐 이런 거 나오면서. NFT. 네네.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에서 전송 한번 하는데 전송 수수료가 막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쓰냐? 그래서 사실 이제 레이어 2, 3가 네. 고안되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3랑 레이어 2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뭔가 레이어 3는 골목길이 더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뭐 쉽게 이해하시면 네. 그런 형태가 맞을 거예요. 어떤 그 비용을 좀 더 낮춰준다던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 다른 데이터 검증은 밖에서 하고 기록만 이제 이더리움에 하자라는 형태에서 이더리움은 아무래도 느리고 비싼 게 아직 현실이다 보니까 뭐 정말 소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밖에서 하고 레이어 2나 레이어 3에서 하고 이더리움에는 기록만 하자 이런 형태의 좀 보안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근데 네. 이게 사실 이더리움의 처음 역사부터 약간 지금 이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수준은 한 2023년, 4년 정도 수준이고 최근 들어서 비탈릭 부테린이 약간 레이어 2가 너무 무분별하다라고 하면서 레이어 1에서의 처리 용량을 또 엄청 늘려놨잖아요. 네네. 요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기술 발전이나 어떤 환경 발전,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비탈릭도 3년 전, 4년 전에 그걸 하고 싶었겠지만 네. 이게 초기 기술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그 이더리움도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몇 번의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발전하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서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 자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에 한계가 있으니까 레이어 1, 레이어 2들을 키우자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아니라 너무 레이어 1, 레이어 2 쪽, 레이어 2, 3 쪽으로 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쏠린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원래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더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주인공보다 이제 그 조연의 역할이 더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더리움 중심으로 생태계를 명확하게 잡겠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내 재단 내에서도 이제 그런 플랫폼 팀이라는 게 생겨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레이어 2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에 직접적으로 더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를 이더리움 재단이 키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의 변화가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기존 레이어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집중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더 크고 네. 앞으로는 뭐 레이어 4, 5 막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더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레이어 4, 5까지의 확장보다는 오히려 요즘 보이는 것들은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그 기관들은 자기 뭐 금융산업도 그렇고 게임 산업도 그렇고 성격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게임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롤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겠지만 금융의 처리 관점에서는 한 번 이체된 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레이어 2들이 아마 그 금융 그 산업이나 사용하는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제 많이 다양해지는 형태로 갈 것 같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마 핵심 원장으로 기록 체계로 이더리움이 계속 있을 거다라는 형태가 지금 미래 발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한 4,000분 조금 넘게 보고 계신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중에 그 부분이 쏙 들어왔을 것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 이더리움 본체의 어떤 역할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일로 집중해야겠어. 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업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또 이 얘기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준 게 결국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될 거 같은데, 네. 핵심적으로 이더리움 팀이 이더리움 코인 가격에 유리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네. 방금 이제 뭐 비탈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걸 제외하고도 이제 블랙락 같은 데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있지만은 그 다음 신청해 놓은 게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처럼 이더리움의 디파이 생태계를 확정하려고 하는 것들을 SEC에 신청해 놓은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미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뒷면에서는 팀의 변화와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변화가 동시에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스테이킹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뭔가 예금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크게 보면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예금은 내가 내 소유권 자체를 애초에 금융사에서 맡고 금융사에서 그거 내 예금을 이용해서 뭐 대출을 한다던가 뭐 자산 운용을 해서 번 돈을 이제 이자 형태로 나한테 지급해 주는 게 예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스테이킹은 조금 다른 면인데 스테이킹은 그 통제권을 넘기진 않아요. 내가 그대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은 내가 보유하고 지금 사실상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은행의 정책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시간에는 내가 그거를 뭐 점검 기간에는 못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스테이킹은 그렇진 않아요. 모든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걸 이해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자체에 대한 건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은 제가 인프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인프라가 유지되기 위한 어떠한 보안에 필요한 리소스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기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좀 어려운데 어떤 내 그 리소스를 제공을 해주고 리소스 사용료로 내가 받는 게 스테이킹 이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앞에 예금은 그냥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라면 이거는 내 자산을 맡겨놓고 그걸 쓸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한 그 사용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를 스테이킹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는 은행에다가 예금한 거는 이제 은행이 망하면 못 받을 수 있지만 스테이킹 해놓은 자산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게 거기 노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나의 거를 조금 쉐어하고 그에 또 반하는 뭔가 보상을 받고 이게 노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디지털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거래를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은행 거래라고 하면 신한은행이다. 그럼 신한은행에 있는 서버들이나 그게 그 거래가 완벽하다라는 걸 보증을 해주지만 그거를 중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한은행을 완전히 믿고 내 자산을 다 맡기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블록체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신한은행 한 군데가 아니라 수많은 노드라고 표현하신 곳들이 복수의 검증자로 참여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내 자산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권한을 이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온전히 나한테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블록체인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저는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게 원래 우리 모든 금융에서는 내가 돈 맡기면 이자 받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맡겨도 뭐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출 같은 걸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없는데 이더리움은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연에 한 3% 조금 안 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이용한 어떤 금융상품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약간 설명을 좀 보태주시면. 네, 그게 딱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그 논쟁에 대한 중심에 있는 거고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시장 구조화 법안이 예전에 비트코인 들어올 때는 은행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왜 은행권들이 금융권들이 구조화 법안에 있어서 목소리를 저렇게 높이고 밥그릇 싸움을 하느냐라고 하면 클라리티 법안. 네. 맞습니다. 그게 이더리움 같은 게 들어와서 스테이킹이라던가 금융 상품의 구조가 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이 계속 나오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건 원래 우리가 하던 건데 디지털 자산으로 가면은 그거를 왜 테크 스타트업들에 줘야 되는 거지? 그건 금융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형태에 올 만큼 사실상 파이가 되게 크고 먹을 게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블랙락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나오게 되고 수많은 이제 미국의 금융사들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이후에 디파이 쪽에 가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와 같은 이미 익숙한 금융의 어떤 이자 상품이나 이제 금융 상품들을 직접 디지털 자산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또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는 이더리움이 계속 쓰이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이제 앞으로 점점점 올라갈 것 같은데 한때는 또 이더리움의 가치가 굉장히 약해졌다 막 이런 논란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전 구조화 법안이 오고 있고 이제 기관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서 금융사가 서비스를 완벽하게 대중화해서 낸 상태까지는 못 왔어요. 즉 내러티브는 그쪽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그 방향으로 옮기고 있지만 그 방향에서 당장 매출이 나오거나 사용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직전 단계이다 보니까 기대치는 그 내러티브에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향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하던 방식들을 더 이상 이더리움 재단도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하던 돈 벌고 그 뭔가 모멘텀을 만드는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단기적으로 높아줄 수 있는 요소들은 뭔가 계속 덜 돌아가고 있고 페이드아웃을 하고 있고 없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은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아직 흐름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 중간 단계에 좀 끼어 있는 게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사용성은 느는데 가격에 대한 건 직관적으로는 좀 체감이 덜 되는 게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즘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이더리움이 가장 큰 블록체인이고 지금 과거 대비해서는 사용성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쓸만하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월가의 기업들 중에 자기 블록체인을 또 준비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코인 만들고 우리가 블록체인 만들면 돈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지 아니면 자기 블록체인을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파일을 형성하게 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캔톤 같은 프로젝트인 것 같고, 네.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DTCC 같은 데들이 활용을 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체인들이나 블록체인이나 인프라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는 더 작은 알트코인들은 그런 이제 힘에 밀려서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런 메인넷들도 그러면은 미국 중심의 그런 체인이 나오고 유럽 중심의 어떤 체인이 나오고 아시아 일본 중심의 체인이 나오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호환이 돼야 될 거거든요. 모든 것들의 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EVM이라고 얘기하는 그 베이스 코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예전보다는 더 하나의 직접적인 사용, 바로 이더리움을 붙인다라기보다는 이더리움에 파생되는 수많은 사용성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결국 귀결되고 통과를 해야 되는 형태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그게 단순히 어떤 이더리움의 파일을 뺏어간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더리움 혼자서 확장하지 못하는 거를 다른 형태로 확장이 되고 그게 다시 이더리움이랑 이제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요거를 또 약간 꼬리 질문을 하면 어쨌든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굉장히 그래도 이더리움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월가가 더 활발하게 할수록 이더리움이 더 크게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림 자체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빅 플랫폼, 여기에 월가의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뭔가 이 각축정을 벌이는 그런 구상인데 기존의 알트코인들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이제 뭔가 세력이 이게 미진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네. 알트코인들은 좀 미래가 어떻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장밋빛 미래를 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예를 들어서 AI 붐이 크게 일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 우리도 AI 테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큰 그 기술이나 그 트렌드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얼마나 이제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도 예전에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이제 꿈을 꾸던 그런 알트코인들도 최근에 보면 나는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무슨 역할을 맡겠다. 혹은 나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리포지셔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의 체인이 나 혼자서 어떻게든 세상을 다 바꾸겠다라기보다는 요즘 조금 더 진영을 구축해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이제 서비스 명확성이나 방향성이 더 좁지만 뾰족해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지금의 기관, 정책 혹은 기업들의 사용성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곳들은 조금 더 이제 미래 투자 관점에서 기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냥 계속 예전의 기조대로만 가겠다 하는 곳들은 사실상 훨씬 더 이제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기민하게 리포지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팀인지도 사실 옥석 가리기가 좀 되는 시점이겠네요. 네, 요즘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만약 이더리움이 정말 미래 그 금융시장의 그 시스템의 인프라라고 한다면 비트코인하고는 그 성장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갈 확률도 있겠네요. 네, 그 성장 방식이 말씀드렸던 건 비트코인은 결국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비트코인을 사냐 안 사냐의 질문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판단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걸 기반으로 기존 주식 상품을 토큰을 어떻게 발행을 할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혹은 내가 다른 자산 발행들을 어떻게 나갈 건가라는 사용성을 기반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이더리움이 경쟁을 한다, 어떤 그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훨씬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용성은 이더리움에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이 같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트코인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고 아직 이더리움은 그 빛을 보지 못한 상태가 현재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